약을 쳐도 덧질고 하니 당초에 듣질 않아. 몽땅 다 내주는다면은 내 소 한 마리 값을 내놓겠네. 온다! 손님이! 여름 극장가의 단골 손님은 공포 영화죠. 오늘은 한국형 호러 판타지 영화 손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국형 판타지, 그것도 호러. 뭔가 수식어가 거창해요. 네. 처음에 장르를 듣고 상당히 기대를 하고 봤는데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제가 내뱉는 감탄사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좋은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와우, 와우. 와우. 이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왜? 왜? 이런 물음표. 예. 왜 이런 영화를 만들었지? 도대체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영화가 왜 필요하지? 근데 시청자 입장에서 아니면 관객들 입장에서 예. 약간은 뭔가 사극 분위기도 나면서,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그러면서 한국형 판타지 호러라고 하니까 새로운데? 웰컴 투 동막고라고 좀 그렇죠. 비슷하다. 그게 딱 떠오르는 이게 웰컴 투 동막고라고 어떤 점에서 비슷해요. 왜냐하면 약간 동떨어진 시골 마을이라는 네. 느낌이 드니까 웰컴 투 동막고랑 또 비슷하고요. 또 이 마을로 들어갈 때 애가 가지 말자 그래요. 근데 그때 막 뭐가 나오면 마을에서 막 잔치를 하면서 먹을 거를 막 구우니까 막 아버지가 눈이 혹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가치로 행방불명하고 비슷하고 여러 가지 이 영화가 생각보다 기시감을 주는 장면들이 네. 많아요. 굉장히 의욕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건 충분히 공감이 가능한데 저는 최 평론가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네.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뭐지? 끝까지 약간 이상하게 하다가 그 의문이 해소가 전혀 안 되고 끝나는 마무리가 좀 찝찝한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 한국형 호러 판타지라는 것에서도 볼 수가 있고, 사실은 이 피리 부는 사나이와 우리가 무슨 이사하거나 좋은 일 있을 때 손 없는 날 찾아서 하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귀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서양을 좀 잘 접목시켰으면 참 좋았을 것을 너무 욕심이 과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할 말을 박은영 아나운서 다 해버렸네. 죄송해요. 전 질문만 던져야 돼요. 여기 와서 평론을 하시라니까. 지금 서당계 3년이라 지금 평론가의 3년 반년을 넘었어요. 3년 넘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모티브를 얻었고 그 감독이 이제 그러한 모티브를 영화 속에 그 1953년 4년 뭐 전쟁이 끝난 직후에 네. 한국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 접목을 시킨 건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도식적으로 접목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피리 부는 사나이가 나오는데 진짜 동화 속의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해. 류승룡 씨가. 네. 하면 애들이 막 따라가고 네. 뭐 쥐떼들이 막 나오고 막 이러는 것들이 그냥 자기적으로 갖다 붙였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영화가 톤이 굉장히 그 굴곡이 심해요. 처음에는 그 마을에 싹 들어갔을 지금 때 메소드 연기 들어가신 거죠? 네, 마을에 싹 들어갔을 때 이제 배우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미스터리 이런 식으로 연기해요. 그 다음에는 코미디 그러니까. 그래서 소동으로 간다고. 맞게. 그 다음에 나중에 호러 어머, 이제 저한테 서당계 3년이라고 하시더니 연기를 연기력까지. 미스터리 제작을 욕심내시지만 사실은 연기에 욕심이 더 아니 많으시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딱 톤을 맞춰놓고 딱딱딱딱딱 여자들도 공식대로 그런 게 있어요. 왜 작은 옷 사놓고 저거에 맞춰서 나 살 빼야지 하면 거의 실패하거든요. 그쵸. 그런 그때 게- 가면 유행도 지나고. 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저는 제일 아쉬운 게 이 동화라는 우화적 세계는 약간 상징성이 있어야지 네. 의미와 가치가 있어요. 가령 웰컴 투 동막골에서도 그곳이 갖고 있는 이상향적인 의미가 있었거든요. 네. 여기는 고립된 곳이에요. 근데 고립된 곳에 사람들은 거의 학습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저게 무슨 의미일까를 반응을 찾고 왜 그 많은 동물들 중에 쥐일까? 여러 가지 가능하잖아요. 뭐 파리 같은 막 해충이 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떨 땐 물이 뒤집어져서 막 물고기들이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하필 쥐일까? 그런데 그거 역시도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에서 가져왔을 뿐이라면 굳이 그걸 접목할 필요가 있었을까? 어떤 점에서 그 김봉남 살인 사건의 그 이야기하고도 느낌이 좀 비슷해요. 톤이 어떤 중반 부분 넘어가 시골 마을에 약간 고립된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지금까지 잘 된 영화들의 특성들이 조금씩 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김봉남 살인 사건은 굉장히 잘 만든 영화예요. 잔혹한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 행동에 분명한 동기가 있거든요. 원인이 자연적으로 결과를 필연적으로 배태하는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야 돼요. 근데 이 영화는 보면은 결과가 먼저 있고 결과를 먼저 설정해 놓고 거기다 원인을 짜맞추는 거죠. 이를테면 여기서 유승용 씨가 갑자기 쥐떼잡이의 그 한 마리 값을 동원이 되잖아요. 그것도 참 뜬금없어요. 그 아들의 손님으로 하룻밤 치료비. 재워달라고 온 사람한테 쥐를 잡아달라라고 하면서 돈을 주겠다. 쥐를 잡는 능력이 영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마을 촌장은. 이 영화는 워낙에 보편적 서사가 없고 스포일러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마지막에 복수 얘기하셨어요. 복수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고 다른 말로 하자면 그 사람의 복수를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점에서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좀 보시고 나온 분들이 대부분 약간 어안이 벙벙 내가 뭐 봤지? 이 생각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무엇을 의도하려고 했는지 주려고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짐작은 갑니다. 뒷부분에 이 마을 사람들의 어떤 죄책감에서 오는 집단 광기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한 단면, 한국 현대사의 어떤 잔혹성의 한 단면을 보여주려 한 연출 의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 레드 컴플렉스로 갈 줄 알았어요. 저도 네. 레드 컴플렉스에서 레드만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돌변하는 그런 얘기로 갈 줄 알았어요. 전쟁 얘기가 나오길래. 근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에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약속을 지켜야 되고 거래는 완성이 되어야 된다고. 약속이란 말 너무 남발하지. 너무 그게 네. 서구의 약속 개념이잖아요. 네. 사실은 전쟁이라고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근데 차라리 그쪽 레드 컴플렉스 쪽으로 갔더라면 뭔가 그래도 사람들이 아 그럴 수 있다라고 조금 마음의 안식을 얻었을 거예요. 영화에서. 근데 약속 무슨 계약에 관한 영화인가 싶기도 하고. 그럼 이제 두 분 말씀하신 대로 배우들의 연기에 기대를 걸어봐야 될 텐데 유승용 씨야 이제는 뭐 조연급에서 주연급으로 우뚝 섰고 천우희 씨도 역시 지난해 여우주연상에 빛나는 또 훌륭한 배우고 이성민 씨 연기도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이성민 씨는 괜찮았어요. 그 가령 이끼에서 정재영 씨가 노역 분장을 하고 그 분장에 너무 압도된 바가 없지 않았을까. 물론 주연상까지 받았지만 이성민 씨는 제법 그 날카로운 눈빛으로 연기를 했다는 게 동의하지만 저는 유승용 씨는 어떤 점에서 그 7번 방의 선물에 이어서 이제 아버지 역할을 맡았는데 이번에도 이제 부성애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다리를 또 저는 설정을 하고 널뛰는 캐릭터거든요. 근데 유승용 씨한테 이게 좀 그거 소화 안 되더라고요. 이 널뛰는 게 납득이 안 간 게 아닐까. 워낙 요즘에 광고에도 많이 나오시고 어. 너무 자신의 가진 모든 이미지를 다 소비해버리니까 응. 막상 영화를 진지하게 볼 때 그 관객들에게 얼마나 잘 다가올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 평론가님은 아니신가요? 제가 할 말을 또 했네. 이거 편집해 주세요. 이거 너무 주옥 같은 말씀. 네, 맞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승용 씨가 좀 원톱 주연 영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욕심을 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유승용 씨가 지금 원톱, 투톱 주연급이긴 한데 네. 투톱으로 가면 살짝 사이드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포지션이 좀 애매해요. 완전 원톱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영화가 이제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욕심을 내보는 거죠, 한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구안도 배우의 능력이다. 좋은 영화 작품을 골라내는 그런 것도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 유승용 씨는 기복이 심해요. 그런 부분에서. 맞아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당금질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기는 잘하는데 이 사람의 그 능력을 뽑아내지 못하는 그런 작품을 자꾸 만나게 되면 그 자기 배우로서도 자기한테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죠. 천우희 씨는 여우주연상 이후에 이제 이 영화를 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천우희 씨가 왜 여우주연상 별로 받았나 이렇게 싶었어요. 그 이끼에서 그 유선 씨가 별 크게 배역을 못한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존재감이 없었던 것처럼 이 영화에서도 천우희 씨는 그닥 큰 존재감을 못 보여주죠. 연출의 문제라고 연출의 문제죠. 네. 네네네. 안타깝습니다. 자 어쨌든 뭐 시도는 정말 좋았어요. 동화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뭔가 판타지를 보여주겠다, 거기에 호러까지 곁들이겠다라는 그것만큼은 관객들을 자극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쭉 들어봤을 때는 뭐 내용도 별로고 연출도 별로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그래도 평가는 해봐야겠죠. 하나, 둘, 셋. Two thumbs down. 네. 이 정도까지. 쌍다운. 욕 같아요. 예. 한 줄 평까지 포함해서 들어볼게요. 넘어가는 이야기를 하니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네. 네. 제 한 줄 평은 그렇습니다. 영화의 배급사가 CJ죠. 네. 프로 배급사입니다.
프로 배급사가 만든 아마추어 영화. CJ 저격수세요 요새. CJ 너무 싫어하시는 네, 거예요. CJ 저격수야. 어. 한심하니까 욕하는 거야. CJ에서 만약에 비싼 월급과 아, 섭외 절대 거절? 안 가요. 예. 사람이 그래도 그 소신이라는 게 있어야죠. 멋집니다. 극비수사에 나오잖아요. 소신이 중요하다. 두 분의 추천 영화 만나볼게요. 네,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 영화는 음악 영화입니다. 러덜리스. 음악 영화 요즘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죠. 네, 러덜리스. 제목이 좀 특이하죠. 영화의 주인공인 샘은 아들을 잃습니다. 대학생인 아들을 총격 사건으로 잃어요. 그래서 얼마나 시리에 빠졌는지 광고 기획사를 그만두고 그 배 위에서 요트 위에서 이제 사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이 작곡한 곡을 듣게 되고 그 곡을 동네 작은 바에서 부르게 되는데 이게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면서 이제 쿠엔틴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붙어서 같이 이제 밴드를 만들어서 음악 활동을 하게 되면서 아들을 잃었던 자신의 슬픔을 이제 치유해가는 과정. 네,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중에 결국 그것이 아들의 음악이었다는 게 밝혀지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불거지는데 어찌됐든 그 영화는 그 음악을 매개로 해서 한 남자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을 음악 영화 특유의 정서로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Because of me. Keep going. At the precise instant of India's arrival at 제가 오늘 independence, 소개드릴 on the stroke of 영화는 midnight, 한밤의 아이들, tumbled 그러니까 forth 영어 into the 제목으로 world. 미드나잇 칠드런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사실 이게 살만 루시디라는 인도 출신의 영어로 소설을 쓰는 작가가 3번이나 부커상을 받은 소설이에요. 이게 1947년 8월 15일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그날 자정에 1,001명의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들이 모두 제각각 아주 독특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판타지예요. 엑스맨이나 뭐 이런 것처럼 초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냥 그 얘기들이 영웅담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인도의 굉장히 아주 뿌리 깊은 계급 차별이라던가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거기서 밝고 아주 판타지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설을 읽기 부담스러웠던 분이라면 더더욱이나 좀 권하기도 하고요. 소위 말하는 마법적 사실주의, 초현실주의 이런 것들을 영화적 재미로 보여주는 그 긴 작품을 2시간 40분에 압축한 것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Once upon a time,